네, 국민의힘에서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싸고 묘한 기류를 형성하면서 이 당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에서 뜬금없이 하이에나, 파리떼 감별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9월 13일 발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파리떼에 지난 5개월 헤매온 것이 윤석열의 현 주소이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6일에는 이준석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력력을 부추기는 하이에나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어느 지점에서 우려를 가졌는지 이 전달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 반론도 나왔는데요. 김영한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 위원장. 나는 파리떼인가 하이에나인가. 제 아이들과 며느리 곧 가족이 될 사위에게 혈통을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의 인사 이제 캠프가 해체되는 상황이니까요. 그쪽에서는 이 최근 하이에나 발언 그리고 파리떼 발언 또 자리 사냥꾼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이번에 이 발언을 하면서 했던 그 이후에도 추후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이제 대표죠.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네. 후보 주변에 경선 과정에 모여들었던 그리고 같이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권력욕에 휩싸인 인사들로 간표 요인이었다 오히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본선까지 갈 경우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이제 들어와서 당 중심으로 이제 본선을 위한 본선을 위한 대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정권을 주면 등판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시작된 언론 인터뷰를 잠시 살펴보면요. 어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에게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비롯해서 전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군요. 이준석 당대표 일종의 전언이죠. 이것도. 김종인이란 특급지휘관에 어느 정도 권한 위임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건 전언이라기보다는 의견이네요. 평가고요. 황교안 대표 공천권 허용하지 않아서 작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패배로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직접적으로 정권을 달라는 얘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여기에 이준석 당대표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준석, 김종인요. 이 두 분은 이제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남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닌가. 결국 이게 자리 싸움, 밥그릇 싸움입니다. 기존에 윤석열 캠프에 있는 분들 이걸 이게 교체를 해야만 본인들에게 또 새로운 인물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저는 자리 다툼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이요. 저는 같은 이게 당의 동지들 보고 하이에나 파리떼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잘못된 이게 과한 비판이다. 파리떼나 하이에나 가지고 이게 경선을 어떻게 압승을 했습니까? 당심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를 민심에는 졌죠. 근데 당심에서 압승이가 이긴 거 아닙니까? 예. 승리한 사람들 보고 이게 파리떼 하이에나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은 권력을 따라서 보수 진보를 넘나들듯이 어떨 때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유리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리하면 이쪽 왔다가 다시 이게 보수로 왔다가 이렇게 자리를 따라서 비례 의원만 5번 하신 분이에요. 비례만 이게 5번 하는 게 자랑입니까? 보수 진보를 넘나드는 게 본인이 굳이 한다면 이게 파리떼고 하이에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 저는 이게 과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권을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당원에 보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보다 우선합니다. 예. 이제 모든 정권은 윤석열 후보에게 가야 된다.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노선 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오히려 정권을 달라는 거는 그러게 명백한 월권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이게 그 타협이 어렵다. 오히려 저는 윤석열 후보가 독자 노선 가는 게 더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오히려 자리 싸움하는 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 이제 당 선대위로 완전히 개편을 해야 됩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정권 주고 모셔와야 한다는 이런 압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권성동 의원을요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죠.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선대위에서 비서실장급이라고 한다면 사선 의원이 가기에는 좀 낮은 급이라는 분석도 있어서 이거 혹시 당이나 아니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자리를 좀 주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이원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그 김종인, 이준석 당 중심으로 선대를 이게 만약에 구성한다면 그러면 이게 그 별도의 또 핵심 참모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비서실이나 전략실 있잖아요. 옛날로 치면 이게 삼성그룹에 보면 그 그룹의 그 미래 전략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한 3, 40명 정도 소수 정해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비서실, 전략실을 만들어서 권성동에게 맡기고 그다음에 당의 선대위는 뭐 김종인, 이준석 이래 맡기는 투 트랙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이런 전략으로 저는 이게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실제 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장 위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이게 중요한 결정은 기존의 참모진들이 손발, 호흡을 맞춰왔잖아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윤석열 후보가 전적으로 이게 그 김종인, 이준석이 끌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본인이 저는 절충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별동대 조직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에게 당 중심으로 맡기는 이런 게 투트랙 있잖아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또 주목되는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3년 전에 비대위원장인데 이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급이 낮은 인물이 아니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 김종인 이름이 자꾸 언급되니까 거기에 대한 응수 차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제 김병준 이분도 이제 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예. 김병준 전 위원장도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그동안 조언을 해줬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전격적인 입당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도 조언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것도 전언인지는 좀 불명하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만났을 때 이게 지난 주말에 만났다고 하는데 지난 주말에 만난 식사 자리에서 윤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김병준 전 위원장에게 제안했다라는 그런 보도도 일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 그런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이제 이번에 윤 후보가 그러니까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약간 들고요. 뭐 어찌되었든 이 두 사람이 서로 같이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무게감에 이런 이유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까지 주로 했던 일이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수습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관계가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김종인 지금 언급하고 있는 김병준 전 위원장하고도 그렇게 뭐 관계가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뭐 좀 약간 의문이 있어서 이 두 분이 동시에 선거본부를 같이 들어와서 일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톱은 힘들다. 투톱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스타일이 전권을 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이제 자기 권한을 나누는 거를 같이 가는 식으로 나누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둘이 동시에 가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엔 만약에 윤 후보의 의지가 관철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김병준 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김병준 전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거나 아니면 중요한 위치에서 일하기에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들어온다면 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일단 언론의 관심, 대중의 관심은 김종인 위원장 과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등판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윤석열 캠프 기존의 캠프는 일단 해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잠깐 언급을 좀 보고 가죠. 직접적으로 제의를 받은 적도 없다.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준석 당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당연히 오실 거죠. 뭐 이준석 당대표는 당연히 함께 가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기존의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욕구가 클 텐데 이렇게 당 중심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 그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려간다는 거 앞서서 사실 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같이 경선 캠프를 같이 이끌어오는 인물이 본인에겐 되게 중요한 인물들이 자기 측근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까지 공헌한 것을 쳐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리고 윤석열 후보 본인의 스타일이 이제까지 보여준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이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 캠프를 끌고 오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올 경우에는 둘이 부딪힐 가능성도 높아서 이 둘을 사실 조화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제가 지금 결정적으로 현재 지금 윤석열 후보 스타일 때문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참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둘이 서로 조화되는 과정은 사실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체적인 관측이라 얘기를 듣고 나니까 과연 조화가 잘 될 것인가, 김종인 카드가 과연 갈 것인가 이런 의문도 살짝 드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종인 카드가 왜 승리 카드인가? 매번 뭐 승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오히려 또 김종인 위원장이 오게 되면 20, 30대는 어떻게 하냐, 또 어떻게 보면 상황 역할 그 이미지 때문에 좀 후보가 가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 보고 킹메이커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전혀 이게 그 사실이 아니라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이게 여론조사로 1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잠깐 경제민주화로 처음에 들어갔죠. 근데 그 갈등이 있어서 본선에 거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여론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으로 가보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인 위원장 때문에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때는 이게 이미 탄핵에 우리 촛불 민심 이래서 이게 보수가 괴멸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게 그때는 시대 정신, 그때는 이게 대세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도와주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전에 뭐 총선에서 약간 이게 이해찬 후보 공천 배제라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직접 이게 대선에서 킹메이커를 한 적은 없어요. 이번에 오세훈 시장도 지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권 교체 욕구가 커지면서 안철수와 단일화, 이렇게 안철수 후보의 저는 공이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이긴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긴 거 아닙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연 이게 킹메이커인지 이거는 이게 검증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제 2030 청년 세대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젊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이런 분에게 선거에 많이 전면에 나서야 됩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40년생 80대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이게 비례만 오선하신 이런 분이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어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계속 무리하게 정권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요. 과감하게 그냥 카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든 다른 분들 많거든요. 하다못해 홍준표 후보가요. 왜 참여 안 하느냐.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 봐요. 옛날에 동아은행 비자금 20분 만에 자백 받아버렸잖아요. 따라서 저는 김종인 카드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위원장을 더 모시고 후보를 또는 이제 안철수 후보와 더 단일하고 김종인을 얻으면 홍준표와 안철수는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방금 말씀한 대로 김종인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뿐만 아니라 특히 국민의힘 내 2030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2030들이 탈당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당내 그 진단이 좀 다르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의 입장은 이런 거죠. 지금의 2030의 탈당, 민주당이 역선택을 위해서 위장 입당을 했다. 이런 증거다. 이런 주장인 거고요. 박성중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 기준으로 해서 한 10건, 20건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일부의 당원 얘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서 사태 축소하려는 모습으로 비치면 더 화가 나서 탈당한 이들이 있다. 2030의 탈당 움직임을 조롱과 역선택 주장으로 폄훼하면 돌아올 것은 역풍밖에 없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아무래도 2030에 많은 힘을 얻었으니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2030 탈당 초기 경선 후유증 본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따져볼 게 여러 가지긴 한데 출발부터 이걸로 해보죠. 일단 2030의 탈당 규모 진단과 처방이 좀 다릅니다. 진단이 일단 다르네요. 제가 보기에 규모나 진단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는 한 명이 탈당하더라도요. 윤석열 캠프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자꾸 저는 한 이준석 대표하면 이게 수도권하고 다 합치면 3,000명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제 느낌도 이게 그래요. 그게 저는 거짓이라 안 보거든요. 설령 이게 뭐 만약에 몇십 명이다. 이렇더라도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왜냐하면 이게 그 2030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홍준표 후보한테 참패를 한 건 맞거든요. 그 점을 뼈아프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뭐 이게 위장당원이다 또는 이게 숫자를 축소해가지고 애써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2030이 우리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2030이 저는 캐스팅 보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은 이미 후보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잘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죠. 네. 그런데 2030은 여야를 덤나들고 보수 진보를 덤나드는 이분들에게 생활 정치를 해요. 뭐냐면 이게 정치가 내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는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어 이제 수시 이럴 이게 정시 뭐 이런 그 대학 입시를 완전히 바꾸겠다 공정하게. 정시 위주로요. 정시 위주로. 네. 또는 이게 로스쿨을 폐지해서 사법고시를 부활하겠다. 이런 이게 직접 청년들한테 와닿는 이런 공약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따라서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자꾸 이게 뭐 위장당원 숫자 축소 이래 가서는 안 되고 진짜 이게 2030의 여론 이번에 졌잖아요. 이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서 과연 이게 어떤 정책을 내놔가지고 2030의 마음을 얻을지 이걸 고민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대표랑 의견을 같이 하셨네요. 일단 보면 이준석 대표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2030의 탈당에 대해서. 그에 반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의견이 좀 갈리는데요. 저는 조금 서정호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요. 예. 물론 이제 여기에 캠프 입장에서는 몇 명이 탈당하든 중요하게, 왜냐면 이제 후보 당원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뭐 당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전략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김종인 지금 뭐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다른 당직자들이 사실 다 비슷한 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사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바른당으로 사실 나갔다가 이제 들어온 이후에 당대표까지 사실 자리를 잡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젊은 세대들의 상징으로 사실은 희망처럼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많은 젊은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 힘으로 당대표가 그 힘으로 됐죠. 당대표가 됐고 네.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본인이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 자산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일종의 새로운 쇄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주로 지지하는 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렇죠. 것인데 네. 사실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그 대표자가 이준석 대표에서 홍준표 후보로 옮겨간 것처럼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 기반이 사실 흔들린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이준석 대표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다시 재고 빠져나가서 흔들린다는 건 중요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상징으로 사실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